부모님은 집을 사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은 집을 임대하고 그 차액을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방금 집을 구매한 직장 동료는 그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직장 동료는 집 점검 보고서를 받은 이후로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첫 달 이후에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같은 소득, 같은 도시, 같은 예산, 같은 저축액을 가진 두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임대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분위기나 가족의 조언을 근거로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 논쟁하는 대신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봅시다. 임대료 인상, 모기지 이자,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 주택가격 상승, 투자 수익률, 클로징 비용, 기회비용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대로 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스프레드 시트에 정리하고 숫자가 움직이게 두면 한 사람은 조용히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돈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의 격차는 불편할 정도입니다. 30년 후의 격차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쪽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앤디이고 여기는 앤디 익스플레인스 머니입니다.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제이크와 마커스는 둘 다 연봉 5만 5천 달러를 받으며 미국의 중간 규모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6만 달러를 저축하는 데 성공했고 둘 다 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괜찮은 동네에 있는 침실 3개짜리 집, 그리고 합리적인 출퇴근 거리 말입니다. 마커스는 30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합니다. 그는 20%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그가 가진 6만 달러 전부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연 6.5% 금리에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를 받습니다. 그의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517달러입니다. 여기에 월 약 250달러의 재산세와 130달러의 주택보험료를 더하면 마커스는 매달 약 1,900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이크는 비슷한 집을 월 1,400달러에 임대합니다. 계약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6만 달러를 연평균 약 8% 수익률의 S&P 500 지수에 투자합니다. 그의 월 주거 비용은 마커스보다 500달러 적습니다. 그는 모기지도 없고 재산세도 없고 유지보수 책임도 없습니다. 게다가 뒤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만 보면 제이크가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더 적게 지출하고 더 많이 투자하며 새벽 2시에 보일러가 폭발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며 잠을 잡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 전체 결과를 결정하게 될 무언가입니다. 마커스가 지불하는 모든 달러는 조금씩 무언가의 소유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제이크가 지불하는 모든 달러는 계좌를 떠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복리로 쌓여 500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3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첫 3년 동안은 제이크가 이기고 있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크의 생활은 가볍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에게 전화합니다. 지붕이 새면 누군가 와서 고쳐줍니다. 식기세척기가 망가지면 교체됩니다. 제이크는 이 모든 것에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의 비용은 임대료, 월 15달러 정도의 임차인 보험, 그리고 공과금 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도 없고 어느 토요일 갑자기 나타나는 수천 또는 수만 달러짜리 수리비 청구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 8%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의 6만 달러는 3년 말에 약 7만 5,600달러로 성장합니다. 제이크는 단 한 푼도 추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복리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수행한 것뿐입니다. 마커스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한 첫날 클로징 비용으로 약 9,000달러를 지출합니다. 아직 상자 하나도 옮기기 전에 말입니다. 감정평가 비용,
소유권 보험, 대출 실행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 후에는 재산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험료도 내야 하고 집값의 연일 %에서 2% 수준인 유지보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은 연간 $3,000에서 $6,000에 해당합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온수기가 고장나고 울타리를 수리해야 하고 어느 수요일 밤 11시에 병이가 갑자기 분수처럼 물을 뿜어내서 배관공을 불러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6.5% 금리에 모기지 초기 몇 년 동안은 월 상환액 대부분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들어갑니다. 이자입니다. 첫 해에 마커스는 약 $18,200의 모기지 상환금을 냅니다. 그중 약 $15,400는 그대로 은행의 이자가 됩니다. 실제로 대출 원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금액은 약 $2,800에 불과합니다. 그 이자는 임대료처럼 사라집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도 나는 매년 $15,000를 이자로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자산 가치를 쌓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첫 해에 실제로 쌓이는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이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행의 자산을 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차까지의 점수를 계산해 봅시다. 제이크는 약 $54,000의 임대료를 지불했고 $75,600의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커스는 모기지, 클로징 비용, 재산세, 보험, 유지보수 비용을 합쳐 $103,000 이상을 지출했지만 원금 상환을 통해 쌓은 자산은 약 $9,500에 불과합니다. 주택 가격이 조금 올랐을 수도 있지만 그 차이를 메울 만큼은 아닙니다. 3년 시점까지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제이크가 앞서 있습니다. 그는 더 적게 지출했습니다. 더 많은 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누군가 제이크에게 다른 도시의 일자리를 제안한다면 그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제안을 마커스가 받는다면 그는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산 지 3년 만에 집을 파는 것은 클로징 비용과 중개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종종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야기가 3년에서 끝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임대하고 차액을 투자하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3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논쟁을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제이크의 임대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대료가 4% 인상됩니다. 월 $56가 늘어납니다.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1,400가 $1,456가 됩니다. 다음 해에는 $1,514, 그 다음 해에는 $1,575. 각 인상은 개별적으로 보면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이크가 불안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신의 전략을 다시 생각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저 매년 조금씩 그의 예산을 잠식할 뿐입니다. 이제 마커스의 모기지 상환액을 보십시오. 원리금 $1,517. 첫 달에 냈던 그 금액입니다. 120개월째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360개월째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30년 동안 그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임대와 구매 논쟁에서 놓치는 조용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임대료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변동 비용입니다. 위로. 반면 모기지는 고정 비용이며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더 저렴하게 만듭니다. 1년째는 마커스의 월 상환금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10년째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20년째는 거의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30년째는 비슷한 주거 비용과 비교했을 때 거의 오차 수준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제이크의 임대료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시작하지만 매년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누군가 매달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넣는 배낭과 같습니다. 처음 50개의 돌멩이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돌멩이가 200개가 되면 당신은 몸이 굽어집니다. 여기에 실제 숫자를 넣어봅시다. 제이크의 월 $1,400.
임대료가 연 3.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최근 기준으로도 실제로는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10년채는 약 1,870달러가 되고 20년채는 약 2,510달러, 30년채는 약 3,370달러가 됩니다. 마커스는 여전히 1,517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끝나는 시점, 마커스가 마지막 모기지 상환을 완료하고 거의 무료로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제이크는 다른 사람의 집에 살기 위해 매달 3,3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지불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평생 동안 말입니다. 4년차 무렵부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하고 6년차가 되면 수학은 조용히 마커스에게 유리하게 뒤집힙니다. 마커스의 집은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택 가치는 평균 양년 3% 정도 성장해 왔습니다. 나쁜 해도 있고 급등하는 해도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유지됩니다. 연 3.5%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마커스의 30만 달러짜리 집은 6년 말에 약 34만 7천 달러가 됩니다. 한편 그의 모기지 잔액은 약 26만 9천 달러까지 줄어듭니다. 즉 마커스는 약 7만 8천 달러의 자산, 즉 집가치와 남은 대출의 차이를 가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커스는 집에 7만 8천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6만 달러의 계약금을 넣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가 통제하는 점수는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이후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임대 연구. 유지 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월세는 당신이 보는 숫자입니다. 목록에 있는 숫자, 계약서에 적힌 숫자, 옵션을 비교할 때 머릿속에서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숫자의 궤적입니다. 10년, 20년, 평생 동안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입니다. 임대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360일 개월제에 사라지는 결제는 없습니다. 끝나는 날짜가 없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상환 완료일도 없습니다. 35세에도 당신은 임대료를 냅니다. 55세에도 임대료를 냅니다. 70세가 되어 은퇴하고 고정소득으로 살아도 여전히 임대료를 냅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는 당신이 35세였을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은퇴 후 당신의 소득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뒤집히는 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기지는 끝이 있습니다. 캘린더에 표시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이후에는 지불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신이 땅의 일부를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주거 비용은 재산세, 보험, 유지보수 정도로 줄어듭니다. 아마 월 600달러 정도일 것입니다. 같은 시점에 제이크는 월 3,370달러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일부일 뿐입니다. 임대는 당신이 주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은 건물을 팔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예산을 초과하도록 올릴 수 있고 반려동물 정책을 바꿀 수 있으며 수리 비용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면 건물을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자녀의 학군, 출퇴근, 이웃 관계, 집이라는 감각을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기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61통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대가 본질적으로 나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의 진짜 비용은 월 지불액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불하는 총액과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통제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반대편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임대의 단점만 보여준다면 그것은 진짜 계산이 아니라 선전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는 것은 엄청나고 예측 불가능하며 과소평가하기 쉬운 비용을 동반합니다. 클로징 비용만 해도 열쇠를 받기 전에 7,500달러에서 15,000달러가 나갑니다. 집에서 단 하루도 살기 전에 사라지는 돈입니다. 유지보수는 끊임없고 예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새 지붕은 8,000달러에서 15,000달러입니다. HV, AC 시스템은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입니다. 기초보수는 10,000달러까지 올라가며 당신의 여름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 매년 집 가치의 1%에서 2%를 책정하고 집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십시오. 하지만 집은 항상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기지 상환액이 고정되어 있어도 재산세는 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는 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식료품을 샀거나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을 팔거나 더 많은 부채를 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매각은 5%에서 6%의 중개 수수료, 또 한 번의 클로징 비용, 그리고 최악의 시점에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집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위험합니다. 실직, 이혼, 의료 응급 상황, 이주. 이 중 어떤 상황도 당신이 빠르게 또는 적정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을 가장 큰 부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항상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체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10년 시점의 점수판입니다. 10년 동안 제이크는 임대료와 임차인 보험으로 약 19만 3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손대지 않은 6만 달러의 인덱스 펀드는 연 8%로 약 12만 9,500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마커스는 약 28만 5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모기지 상환금, 재산세, 보험, 유지보수, 클로징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이크보다 현금 유출 총액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이제 약 42만 3천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모기지 잔액은 약 25만 3천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17만 달러의 자산 가치, 즉 자산입니다. 제이크, 19만 3천 달러 지출, 12만 9,500달러 투자. 순자산, 마이너스 6만 3,500달러. 마커스, 28만 5천 달러 지출, 17만 달러 자산 가치. 순자산, 현금 유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1만 5천 달러이지만 자산 가치로는 17만 달러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마커스는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여기서부터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마커스의 모기지 잔액은 줄어들고 집 가치는 상승하며 월 상환금은 고정됩니다.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제이크의 임대료는 올라가고 투자 수익은 좋지만 레버리지가 없고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20년째는 마커스의 집이 50만 달러 이상일 수 있습니다. 모기지 잔액은 2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산 가치는 약 35만 달러에 근접합니다. 제이크의 인덱스 펀드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이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유지되지 않는 중요한 가정인데 약 28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누적 임대료로 이미 45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자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산을 만든 것입니다. 30년째는 마커스가 마지막 상환을 완료합니다. 그는 7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의 월 주거 비용은 재산세, 보험, 유지보수로 줄어듭니다. 아마 600달러 정도일 것입니다. 제이크는 평생 동안 월 3,370달러를 집주인에게 지불합니다. 이제 이 분석 전체에서 하나의 중요한 가정에 대해 공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임대 후 투자 전략은 제이크가 매달 절약하는 돈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투자해야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론과 현실이 충돌합니다. 이론적으로 제이크는 매달 500달러를 절약하고 이를 초기 6만 달러와 함께 투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약금이 소비에 흡수됩니다. 더 좋은 차, 외식,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여행, 세일 중이던 소파, 사용 가능한 예산에 맞춰 서서히 확장되는 생활 수준입니다. 임대 후 투자 전략에서 투자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은커녕 3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철저한 자기 통제를 요구합니다. 반면 모기지는 강제 저축입니다. 매달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금의 일부가 줄어듭니다. 당신은 자동으로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가 필요 없습니다. 구조가 대신 해줍니다. 임대를 의도적인 금융 전략으로 자동 투자와 철저한 규율,
수십 년의 장기적 관점으로 실행한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똑똑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본 선택으로 두고 아무런 의심 없이 투자도 하지 않고 숫자도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금융 선택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공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임대가 더 유리한 특정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5년 미만으로 거주한다면 집 구매는 거의 항상 손해입니다. 클로징 비용, 매각 시 중개 수수료, 그리고 초기에 거의 쌓이지 않는 자산 때문에 임대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구매에서 손익분기점은 5년에서 7년입니다. 그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대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우 고가주택 시장에 산다면 샌프란시스코, 맨해튼,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 일부 지역처럼 가격 대비 임대 비율이 극단적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구매는 재정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20만 달러짜리 집이 월 3,500달러에 임대되는 경우 수학적으로는 구매가 불리합니다. 계약금이 묶여있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직업이 지리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몇 년 안에 이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매매 과정의 거래 비용은 당신이 쌓은 자산을 모두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동성에도 금전적 가치가 있으며 때로는 그 가치가 주택 소유의 자산 형성 이전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임대로 절약한 모든 돈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 통제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수익은 격차를 줄이거나 일부 시장과 기관에서는 오히려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당신인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데이터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이크와 마커스는 둘 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선택을 했습니다. 제이크는 유연함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돈을 성장시키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함정을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커스는 영구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고정 비용을 잠그고 기반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첫 해 이후의 숫자는 실제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을 사는 것이 항상 더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이 계속 더 비싸지는 세상에서 고정 비용을 잠갔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통해 6만 달러를 30만 달러 자산에서 수익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달의 지불이 끝으로 향하는 한 걸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끝은 달력에 표시된 날짜이며 그 이후 그의 주거 비용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제이크의 비용은 계속 증가합니다. 진짜 함정은 임대도 아니고 구매도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월 단위 숫자만 보고 30만 달러짜리 결정을 내리면서 10년, 20년, 평생의 비용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번 임대 계약 갱신에서 4% 인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숫자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4%는 30년에 걸쳐 합산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수학입니다. 더 많은 돈의 비밀 분석을 원한다면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